코로나 시대에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가 진행됩니다. 영광스럽게도 이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울산대학교 교양대학 김종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포스코 청암재단과 독일 라우만 재단의 협업 프로그램인 리스타트 21 미래사회와 인간 세미나 시리즈 제1차 세미나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넘어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꿈꾸기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 꿈의 여정에서 더 큰 꿈을 꾸셨으면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세미나를 시작해야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미나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향한 새로운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번영을 추구하는 미래로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꿈꾸기 위하여 포스코 청암재단과 독일 라우만 재단이 이와 같은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재단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꿀 꿈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참여자분들 모두 이 꿈꾸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강연과 관련된 질문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과 의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진행 중인데요. 계속해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거리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 세미나를 위해서 이 발표자를 청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발표자를 소개하기에 앞서 노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세월이 날 철들게 해, 시간이 날 물들게 해, 안 돼, 안 돼, 안 돼. 난 변치 않을래, 힘 없는 어른들처럼. 난 믿고 살 테야, 꿈결 같은 세상. 노래를 불러드릴 수도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만두겠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이미 30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감격스러워졌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어른인데 아직도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들 만한 나이인데 아직 철이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이러진 않았습니다. 제게 늘 꿈을 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죠. 철이 들면 철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아마 그분은 오늘도 큰 꿈을 꾸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의 혁명가들은 모두 몽상가이기도 합니다. 혁명가들은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분을 저는 혁명가라 생각합니다. 늘 꿈의 여정을 향해 가는 젊은 테세우스처럼 하시는 분,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큰 꿈을 이야기해 주실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의 이종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특히 저를 이런 아주 영광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청암재단의 오동호 상임 이사님,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크리스천 탁스 나우만 재단 닥터 크리스천 탁스 지금 보고 계시나요? 아무튼 그 두 분께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새로운 꿈을 찾아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계시는 이 젊은 미래 세대들, 그리고 특히 또 이 한국 땅으로 오셔서 그들의 꿈을 꾸고 또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 유학생 여러분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좀 미래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철학적으로요. 사실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책들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철학에서 미래를 얘기하는 건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근데 사실 철학의 원래 과제는 미래를 디자인하는 게 원래 철학의 과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젠가부터 철학적 미래학 내지는 인문학적 미래학이라는 것을 조금 아까 저를 좀 과장되게 소개해 주신 우리 김종규 교수와 함께 좀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진짜 여러분이 좀 앞으로 미래를 떠맡을 미래 세대의 정말
주인공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어떤 미래를 우리가 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철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강연이 아닙니다. 철학은 함께 생각하는 학문이죠. 또 지혜를 얻기 위한 학문입니다. 근데 지혜는 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를 일종의 자신에 대한 자긍심 부족, 뭐 자신감 부족 때문에 잘 꺼내놓지 않죠. 그리고 자꾸 남의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는데 철학은 자기 얘기를 하는 시간이고, 그러나 이제 강연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은 나중에 이따 질문이나 토론 시간에 자신의 얘기를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뭐 여러 가지를 붙여놨어요.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 5차 산업혁명이 올 것이냐,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ESG,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순환 경제, 이런 것이 사실은 오늘 강의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핵심은 과연 2019년 우리가 갑자기 습격을 받게 된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과연 대재앙이 될까, 아니면 대전환이 될까, 이런 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지금 70분밖에 허용이 안 돼 있어서 이 목차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요. 전반부는 조금 철학적이고 또 미래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후반부는 이제 앞으로의 세계가 과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지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도대체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아주 절박한 물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언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예언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인간은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인간이 아니라 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여기 와 가신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한국에 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시간을, 미래를 먼저 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고 기획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인간이 갖고 있는 모순적인 삶의 방식 내지는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절박하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찾은 방법은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공동체를 이루면서 도시에 삽니다. 인간은 뭐 지옥이나 연옥이나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은 도시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를 기억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이 도시를 만들지만 그 도시가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 미래의 삶의 방식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고요. 왜 도시를 모델로 해서, 예로 해서 미래를 생각해 봐야 되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 두 번째 이유는 도시는 사실상 모든 것이 집결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과학기술, 그 시대의 최고의 자본, 그 시대의 최고의 기업, 그 시대의 권력, 그 시대의 인간의 사회적 관계, 그다음에 그 시대의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집결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것을 사례로 놓고 미래를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상이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도시 상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왔는데, 첫 번째, 미래 도시 상으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풍경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컨대 서울, 뭐 상하이, 싱가포르, 이런 데는 미래의 모습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부동산으로, 뭐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초고층 빌딩을 다 아주 밀집시켜서 짓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게 된다면 도시의 모습은 초고층 길밀들이 아주 빡빡하게 밀집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은 한국에 와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을 부르는 또 하나의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 같은 게. 그게 뭐냐면 배달의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24시간 가장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으로 삶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뿐만 아니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배달시키는 라이프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배달의 라이프 스타일을 미래에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24시간 가장 효율적으로 이 배달의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과학기술적 수단은 뭐라고 생각되느냐 하면 드론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일 이 대한민국 서울에 30년 후에 이런 초고층 건물들이 빽빽히 들어서고 또 모든 것을 배달시키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더욱더 강화된다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루에 내 아파트에 드론이 몇 대가 날라올까? 그 다음에 서울시에 얼마나 많은 드론이 날아다닐까? 나를 생각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을 배달의 민족으로 일컫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역사가 처음 시작됐을 때의 인간 공동체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날을 이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려고 했냐면 개천절, 하늘을 연 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배달의 민족은 잘못하면 하늘을 닫는 그런 민족, 폐천절, closing the sky가 되겠죠. 폐천절을 기념해야 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돼야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첫 번째 풍경은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미래 세대들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이러한 도시에 살아야 될까? 내가 살던 도시가 이런 것일까를 염두에 두시면서 미래를 한편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래의 풍경으로 제시되는 요즘에 가장 흔한 사례는 소위 말하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화성 식민지 도시죠. 만일 이 지구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기 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지구와 가장 비슷한 조건을 가진 화성의 식민지를 개척해서 거기에 도시를 개척을 해서 지구와 비슷한 온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2050년쯤이면 이러한 화성의 식민지를 개척해서 도시를 만들고 미래 세대들은 일로 이민 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화성으로 이민 가는 것이 여러분의 원하는 미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상 속의 도시입니다. 상상 속의 미래 도시예요. 세 번째 도시는 상상 속의 도시가 아니라 현재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의 도시를 생각해 볼 때 반드시 이 사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소위 지속 가능한 도시 1위에 올라 있는 도시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1위에 올라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계의 다른 도시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잘못하면 미래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황폐화돼서 완전히 몰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도시는 상대적으로 미래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거죠.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의 도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도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기술 다 달라집니다. 또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조직, 정치 권력구조, 인간관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계의 도시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로 가야 될지, 내가 살고 싶은 미래는 어떤 것인지,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과학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관계를 서로 맺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준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까 했는데, 지금부터는 현재를 미래로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의 상황을 미래로 이끌고 가는 역사의 강력한 추진력은 한 5년 전부터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는 뭐가 4차 산업혁명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원류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이 뭔가, 또 그 4차 산업혁명을 실질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뭔가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독일이 제시한 2012년 3년 정도에 제시한 소위 산업 4.0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시간 관계상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첫째 목적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 이루고 싶은 목적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 사실은 자기 취향에 맞는 딱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경제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걸 못하는데 독일은 첨단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사회적 시스템, 이것을 이런 4차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제적 욕망을 잘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량 주문 생산 내지는 마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개개인의 소비 취향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 단위로 빅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글에 접속할 때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데이터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구글을 서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 우리를 서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그러나 구축됐다고 끝이 아니죠. 그거를 처리해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필요로 할 어떤 소비 욕망,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간 두뇌로는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취향과 앞으로 필요할 물품이 예측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들이 뭐 3D 프린팅, 나노 테크놀로지, 로봇, 그 다음에 그것을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자동차 내지는 드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면은 위에서 지금 빠른 성장 속도를 보고 있는 기업이 바로 그런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계도가 나오고,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미래로 이끌고 가는데 두 개의 전망이 있습니다. 두 개의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크노 퓨처리즘이라고 하는 미래 전망이 있습니다. 사실 이 테크노 퓨처리즘은 강력한 메인스트림입니다. 여기에 자본, 권력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테크노 퓨처리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기술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미래의 경제를 이끌어갈 능력이 현재의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능을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증강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경제에는 빅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그걸 또 처리하는 두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자연 두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를 메타브레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란 말이 너무 식상했기 때문에 메타브레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메타브레인으로 개조해야 된다.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이 감성 산업 같은 것이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감성이 발달한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감성의 말초지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인간의 피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 피부는 앞으로의 감성 산업을 이끌어 갈 만큼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킨으로 우리의 그 피부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미래 인간의 모습은 중강인류라고 하는데요. 이 중강인류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 결국은 죽음이 제거된 인간입니다. 죽지 않는 인간.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의 입장, 테크노 퓨처리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기관의 작동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 기관을 끊임없이 개조 내지 교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향하고 있는 진정한 인간의 미래상은 죽지 않는 인간 이후의 존재죠. 포스트 휴먼, 이모탈 포스트 휴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를 주장하는 입장을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들이 꿈꾸는 인간의 미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포스트 휴먼, 인간 이후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급격한 진화가 일어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이 커즈와일 같은 사람인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상당히 정확하게 현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프로 이 사람은 과학기술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학적으로 모든 걸 표현하는데 이제 X축이 현재의 첨단 과학기술, 특히 나노 바이오, 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서로 컨버지, 즉 융합되는 그러한 축입니다. 이것이 진행됨에 따라서 뭐가 오냐면 인간성이 변하기 시작하죠. 뭘로? 트랜스휴먼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과학기술이 성공적으로 융합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격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거를 바로 싱귤라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충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50년쯤 온다 그러죠. 그리고 이때가 지나게 되면 인간은 포스트 휴먼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경제는 발전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이러한 그 계산에 따르면 이 급격한 그러니까 이 융합이 현단 과학 기술의 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급격한 발전이 일어나는 시점이 계산이 됩니다. 그게 대충 언제쯤으로 계산되냐면 2050년쯤으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바로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선봉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World Leading Futurist라고 하는 이러한 명성을 지금 갖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래학자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구글의 미래 산업에 구글의 미래 사업 계획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래학자이면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꿈꾸는 미래는 결국은 영생이죠. 죽지 않는 eternal life, 죽음이 제거된 그런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의 생각을 이어받아 가지고 좀 인문학적으로 좀 각색을 해서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즉 신이 된 인간.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의 경우는 인간과 신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죽느냐 죽지 않느냐죠. 그래서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 바로 미래의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 예술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스탈렉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포스트 휴먼 아티스트입니다. 신체를 과학기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갖고 태어나서 그것 갖고 살면서 죽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그냥 우연적인 사건이에요. 우리의 몸은 현재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조하고 기계와 합체시킬 수도 있고 귀도 반드시 여기에 붙을 필요가 없는 거죠. 팔에 붙이는 이러한 그 생물학적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술적인 어떤
작품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뉴럴 링크라고 하는 비즈니스죠. 이 뉴럴 링크는 뇌과학, 인공지능학,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융합시켜서 뇌에 인공 칩 같은 것을 이식시킴으로 해가지고 두뇌의 성능을 증강시키려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너무 짧게 얘기를 해서 좀 황당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010년 타임즈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구글은 과연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특집 기사로 다룬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은 인간을 당장 죽음을 제거하고 영생을 살게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수명을 한 500년까지 늘리는 것은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해서 캘리코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서 지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그래서 이러한 데 특징, 이 테크노 퓨처리즘이 갖고 있는 특징을 요약을 해본다면 영생하는 포스트 휴먼의 미래 인간이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적 사건이다. 그래서 이걸 조금 학술적인 용어로 disembodiment라고 합니다. 탈육체화. 그 다음에 이들이 꿈꾸는 미래는 공학화된 인간, 엔지니어링 오브 휴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속성의 공학,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끊임없이 가속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 반해서 이들의 입장을 비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굳이 얘기한다면 휴메인 퓨처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테크노 퓨처리즘이 강력한 메인스트림을 형성하고 있다면 여기는 아주 미약합니다. 마이너예요. 그리고 뚜렷한 조직도 없습니다. 이쪽 테크노 퓨처리즘은 상당히 잘 조직화된 힘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산발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테크노 퓨처리즘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학자들인데요. 그들의 입장을 좀 모아보면 이와 같은 특징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중에 가장 인간의 어떤 절박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죽음의 문제. 테크노 퓨처리스트는 죽음은 인간의 최고 기능 결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여기가 중요합니다, 최고의 발명이 죽음이니까. 죽음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인간의 삶을 아주 잘 꿰뚫어보는 아주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삶을 살 때 보통 그냥 남을 따라서 살고 있죠. 그러다가 삶이 위기에 처하면 그때 비로소 나는 남과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하고, 내 삶을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인수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아의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자아가 진정성을 갖게 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또 그만큼 진정성을 갖고 나타나겠죠. 이게 바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애플이 얘기했던 think different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스티브 잡스하고 아까 보여드린 레이 커즈와일은 21세기 과학기술 혁신 문화를 대표하는 두 명의 아이콘, 더 과장하면 영웅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음과 인간에 대해서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의 경우에는 죽음은 인간의 최고 기능 결함이니까 과학기술을 통해서 제거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고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죽음은 최고의 발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음미하기 위해서 한 두 사람을 더 소개할 텐데요. 그 두 사람은 바로 첫 번째, 여러분들 잘 아는 물리학자인 스테판 호킹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나는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했다. 이 말을 굉장히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테판 호킹이 유명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
원리에서입니다. 스테판 호킹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과학기술과 합체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크노 퓨처리스트들이 얘기하는 포스트 휴먼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죽음이 없는 그 세계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는 모든 것을 물질로 보고 탐구하죠. 그래서 만일 모든 것이 물질이라면 죽음은 뭡니까? 그냥 0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이 사람의 삶을 최선의 차원으로 드높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잘 새겨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독일 철학자 한 사람 소개했는데 로베르트 슈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모든 순간, 모든 기쁨, 모든 인간적인 만남이 무의미한 것으로 퇴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반복됩니다. 모든 것이 반복된다면 소중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가치로운 것, 소중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 인간의 존재가 유한하다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학 같은 데서 뭐 밸류 체인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밸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인간 삶의 유한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죠. 삶의 종말에 대한 불안이 없다면 의미와 가치로 충만된 인간의 현재 삶도 없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휴메인 퓨처리즘이 갖고 있는 입장을 테크노 퓨처링과 대비해서 속성의 공학과 대비시켜서 숙성의 미학이다.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겠는데요. 숙성의 미학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적절한 시간을 누려야 가장 좋은 가치에 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속성의 공학과 숙성의 미학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솔루션을 찾는 두 개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문제를 속성의 공학의 입장에서 찾느냐, 정의하느냐, 아니면 숙성의 미학의 입장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지고, 솔루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장 같은 데서는 설비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이 와인입니다. 그럼 와인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와인이라는 것의 컨셉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와인은 과연 뭘까? 속성의 공학의 입장에서 보면 와인은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14%의 알코올을 함유한 붉은 색깔의 액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정의하면 저런 화학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일 와인이라고 하는 것의 진리가 오로지 저런 화학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솔루션은 뭐가 됩니까? 바로 이러한 설비가 되겠죠. 그리고 저러한 설비를 통해서 와인을 생산한다면 우리가 사실 요즘 같으면 스마트 공장을 가동을 시키면 1시간에도 거의 뭐 수십만 병의 와인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일 와인을 속성의 공학에 의해서 정의한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풍경은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여기 보이는. 반면에 와인을 숙성의 미학의 입장에서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의 낭만주의 시인들은 한때 와인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성스러운 눈물이다.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계승을 한다면 그 와인을, 즉 하늘에서 내린 성스러운 눈물로서의 와인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는 뭐가 될까요? 첫째, 하늘이 있어야죠. 하늘이 없으면 절대로 하늘에서 내린 성스러운 눈물로서의 와인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둘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물이 고이고 그것이 포도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포도나무가 크면 거기서 포도가 연글어서 그걸 우리가 잘 다루면 거기서 와인이라는 것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존재가 뭡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그런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이 포도나무를 가꾸죠. 그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포도나무를 가꾸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이 여기에 살면서 노동을 하면서 이걸 가꾸는데, 그런데 문제는 노동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을 잘못하면 노역이 돼버립니다. 아주 힘든 일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도구를 발명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숙성의 미학에서 와인을 정의하고, 그래서 와인을 숙성의 미학의 입장에서 하늘에서 내린 성스러운 눈물로 이해를 하고 와인을 만들 때 우리는 역시 첨단 기술을 다른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서 와인밭을 잘 그야말로 관리를 하고, 또 로봇이죠. 와인봇이라고 그러죠. 와인봇과 인간이 함께 다니면서 이 와인을 다듬고 가꾸어서 또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걸려 숙성을 시켜서 와인을 탄생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속성의 미학에 의해서 정의돼야 되는지, 아니면 속성의 공학에 의해서 정의돼야 되는지, 아니면 숙성의 미학에 의해서 정의돼야 되는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속성의 공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어떤 것은 숙성의 미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이거를 혼돈을 일으키면 아주 나쁜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상황은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역사를 이끌고 가는 추진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체를 이끌고 가는 두 개의 커다란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막강한 메인스트림으로서의 테크노 퓨처리즘이 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마이너로서의 휴메인 퓨처리즘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느 쪽의 미래 비전을 갖고 나의 삶, 나의 가족, 내가 속한 조직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 한번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테크노 퓨처리즘에 가까울 것이고, 어떤 분들은 휴메인 퓨처리즘에 가까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한번 봤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미래 비전이 그냥 망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운영에 밑바닥에 깔려서 그 기업 운영 철학이 되고, 결국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이것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비교적 테크노 퓨처리즘에 가까운 쪽으로 기업의 운영 철학을 갖고 디바이스를 만들었던 데가 바로 구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어도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는 동안은 애플은 휴메인 퓨처리즘에 가깝게, 완전히 휴메인 퓨처리즘, 거기에 상대적으로 구글보다는 가깝게 기업 운영 철학을 가지고 디바이스를 만들어냈는데요. 구글은 뭐 스스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의 운영 철학이 테크노 퓨처리즘이다 이렇게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글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라는 점, 그리고 한때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가 뭐 일본 같은 데 와서 구글이 가고자 하는 미래는 증강인류다 뭐 이렇게 연설을 한 점, 이런 점을 봐서 상당히 그 테크노 퓨처리즘에 가까운 기업의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구글 그래스였습니다. 이 구글 그래스는 과학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경이로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타임즈가 구글을 2012년 최고의 첨단 제품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구글과 타임즈는 다 같이 뭐라 그래요?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는 끝났다. 더 이상 이걸 범용 도구라고, 범용 디바이스, 제너럴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폰은 시대는 가고 우리는 구글 그래스를 쓰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타임즈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 세계를 휩쓴 것은 구글 그래스가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셀카봉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예리하게 봐야 돼요. 이게 아주 사소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사실 이 셀카봉은 아주 유치하고 조악한 기술입니다. 근데 왜 인간들은 그렇게 최고의 경이로운 기술을 결집시킨 구글 그래스를 지금도 쓰지 않고 있죠. 쓰지 않고 왜 이걸 환영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태에서 우리는
뭔가를 통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집트의 신인 태양신 라를 형상화시킨 이 달러 뒤에도 있죠. 네, 달러 뒤에도 이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이 실패한 이유, 구글 그래서 실패한 이유는 뭐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구글이 인간의 눈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이고 뭘 어떻게 잘못했느냐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상징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다르게 생각했죠. Think different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잘못 다르게 생각했나 하는 것을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혁신 문화의 아이콘이 된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이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을 때죠. 이때 아이패드를 소개하는 그 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패드는 테크놀로지하고 리버럴 아츠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의 뜻을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마틴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철학자인데 뭔가 인간의 삶을 보는 그 통찰력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틴 하이데거의 철학을 컴퓨터 사이언스에 응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크 와이저라고 하는 당시에 제록스 파크 연구소의 칩 테크놀로지스트였어요. 이 사람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것을 창시하게 되는데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것을 창시할 때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틴 하이데거의 책이었어요. 그리고 쓴 논문이 마크 와이저라는 사람이 쓴 논문이 바로 1991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21세기를 위한 컴퓨터는 어떻게 돼야 될까? 라고 논의를 하면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패드라는 디바이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스티브 잡스였죠. 그래서 이 아이패드가 나오기까지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생각의 역사성, 생각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929년에 나온 마틴 하이데거의 철학책이요. 그거를 읽다 보면 도구라는 것이 무엇이냐, 디바이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철학적 논의가 나옵니다. 그거를 응용해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걸 창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제품화에 성공시킨 것이 바로 아이패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미래가 어떤 식으로 전망이 되고 또 그 미래의 전망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들어갔을 때, 사업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물을 내는가, 이런 거를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시간이 얼마 남았나요? 20분? 30분? 예. 자, 우리가 이제 한 1년 전으로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죠. 자, 1년 전 갑자기 우리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침공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유목민처럼 대도시에 몰려들면서 관광을 즐기면서 쇼핑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우리를 습격해오면서 도시가 텅 비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어디로 피난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집으로 간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집으로 피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바로 이 상황인데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직접 여기서 만났겠지만 만나지 못하고 지금 어디서 만나고 있나요?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간이 피난 간 곳은 디지털 공간입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바로 이 디지털 공간을 만드는 기업들이 코로나가 오자마자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다는 데서 그 증거가 보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4차 산업혁명으로 급속히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연결을 시켜보면 재밌는데요. 사실은 아까 테크노 퓨처리스트들에 따르면
소위 말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내지는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한 어떤 발전을 이루는 시점을 싱귤라리티라고 그랬죠. 특이점, 싱귤라리티라고 그러고 그 시점을 언제로 계산해서 포착을 했냐면 2050년쯤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전혀 다른 요인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급속히 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20년 먼저 온 싱귤라리티, 특이점, 20년 먼저 닥친 4차 산업 내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급발전이 과연 인간에게 또 하나의 코로나를 가져다 줄지, 소위 말하는 디지털 코로나를 가져다 줄지, 아니면 코로나의 원래 뜻이 왕관이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미래에 왕관을 씌워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리스크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사실은 20세기 초반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작됐는데요. 적어도 아무튼 10년 전부터 점차 본격화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나아가서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심각한 문제가 적어도 두 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빈부격차가 극단화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코로나가 오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졌는가라는 것을 아주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보여줄 수 있지만 이 모든 통계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2019년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하루에 5,200만 달러를 버는 데 비해서 거기서 배달하고 있는 프리캐리아트들은 하루에 30불로 연명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빈부격차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진단하는 커멘트가 재밌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를 해요. Technology is enabling a great concentration of wealth to an ever smaller number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기술이 점점 더 극소수의 개인과 기업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 자체로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과장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내지는 4차 산업혁명에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극단화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습격해서 4차 산업혁명에 급도약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빈부격차가 역시 급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조사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소수의 미국 부호들은 1,000조 원의 수입을 더 자산을 증식시키는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미래 세대가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을 잘 보면 AI와 로봇 도입에 의해 가지고 노동의 가치, 일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일을 통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즉 미래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불안을 줘요. 근데 그 불안을 극복하는 방식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일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삶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 소위 말해서 잭팟을 터뜨려야 되죠. 한국말로 대박을 터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박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대박의 망상이라고 그러죠. 이 대박의 망상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강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 2, 3년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요한 세계 국가의 젊은이들이 모두 대박의 망상으로 몰려가면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박의 망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죠?
그건 투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기가 창궐을 하고 있는데, 투기 경제는 결국 그 종말이 뭡니까? 0.01%의 승자와 99.99%의 패자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러한 투기 경제는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의 물품을 단 하루 만에 배송받을 수 있는 그런 마법을 갖게 됐어요. 정말 그 마법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어마어마한 폐기물의 방출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왜 그렇게 됐나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 시스템이 과연 뭔가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현재 경제 시스템을 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또 심지어는 근대 산업혁명, 영국에서 일어난 근대 산업혁명부터 현재까지를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죠. 각 단계마다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엄청난 변화가 각 단계마다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겉으로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뭐냐? 정말 근대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그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심층의 구조는 리니어 이코노미, 즉 선형 경제라고 하죠. 선형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자연에 관한 생각이 다릅니다. 자연은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자원의 저장소예요. 모든 것은 자원이에요. 그래서 그 자원을 채취를 해서 그거를 제조를 해야 되죠. 제조를 해서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품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 의해서 소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의 정체성이 소비자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 인간의 정체성, 특히 유럽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부터 인간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뭘로? 컨슈머, 소비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물질을 소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선행경제가 낳는 것은 쓰레기, 폐기물들이죠. 그런데 이게 2차 산업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 과정이 굉장히 효율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폐기물이 폭증하는 경제가 돼버리죠.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더더욱 이것이 효율화되고 이제 심지어는 지능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정말 그 이전과 비교할 정도로 또 폭증이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선형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소비 욕망이 무한 증식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형 경제를 유지시키는 것은 인간의 소비 욕망의 무한 증식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결과물은 사실은 폐기물의 폭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파괴되면서 심지어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것이 창궐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결국 뭡니까? 선형 경제를 마비시켜요. 또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모든 것, 인간, 생명체, 경제 시스템이 다 망가지는, 그래서 이건 팬데믹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온토신데믹, 복합적인 존재론적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죠. 사실은 우리의 선형 경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공지능화되고 스마트화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양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인데, 이게 바로 이제 과거의 쓰레기들이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소위 말해서 선형 경제를 스마트화하니까 스마트 쓰레기들이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방치하다가는 코로나는 극복할 수 있을지 몰랐죠. 그러나 또 다른 팬데믹이 인간을 습격하고, 그래서 미래는 팬데믹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지구는 점점 가열화돼서 인간이 살 수 없는 멸종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가벼이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가 끔찍하구나 절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늘 위기를 또 극복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길을 찾아야 될 텐데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그 기술을 다른 방향으로 적용시킵니다. 역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디지털 기술이라는 걸 잘 보면 모든 것을 이미지화하고 가상화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뭐라 그러냐 하면 비물질화 시킨다 그래요. 사실은 뭐 우리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것은 전부 그냥 이미지, 물체가 아니라 이미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디지털 공간에서 모든 것은 비물질화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같은 미래 세대들은 지금 디지털 공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고 있는 이 디지털 스페이스의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뭐라 그러죠? 요즘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의 특징을 잘 보면 매우 희망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여기도 아주 나쁜 것들이 있지만은 희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 뭐냐 하면 이 디지털 공간의 플레이그라운드는 비물질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물질 과잉 소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디지털 캐릭터, 아바타, 진짜 구찌의 핸드백이 아니라 구찌의 이미지, 핸드백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게 물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디지털 스페이스 내지는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즘의 소비 행위를 가만히 보면 이건 비물질적인 경제 활동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한 두 번째는 여기서 일어난 소비는 사실상 소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 세대의 메타버스에서 구매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보면 물질적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물질적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되지 않아요. 또 물질적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저걸 왜 하나? 저런 가치가 없는 걸 왜 하나? 그러는데 거기에 중요한 가치가 있죠. 어떤 가치가 있냐면 여러분들을 감흥시키거나 감동시키는 겁니다. 감동 가치가 있어요. 근데 감동은 뭡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과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 사이에 공감이 일어나야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놀이, 그리고 그 놀이의 바탕을 둔 경제 활동은 소비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생산자, 소비자 그 개념이 이제 어울리지 않고요. 콘텐츠를 만든 사람과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의 감흥과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공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메타버스에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발전시키면 사실 우리가 경쟁심을 가지면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죠. 경쟁 사회는 사이코패스들을 만들어낸다. 소시오패스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메타버스는 보면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공감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를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 간의 어떤 정서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 발전시키면 뭐가 되냐? 바로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죠. 응? 자, 그래서 사실 이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희망적인 것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의 결제 활동은 과거와는 다른 소비 행위가 아니라 비물질적 공감, 공동체적 의식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잘 발전시키면 우리는 물질 과잉 소비의 선형 경제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인간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디지털 콘텐츠는 그 자체로 고체가 아닙니다. 사는 사람들은 그걸 나름대로 또 변형시켜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인간 모두가 정말 뭐 옛날 천재적인 예술가들은 알지만 다 예술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리크리에이션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크리에이션에 기반한 또 공감에 기반한
이러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될 AI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AI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리크레이션 능력의 조력자 내지는 헬퍼가 되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그런 인공지능이 지금 어떤 회사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의 구동을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좀 구동이 안 돼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가상 현실 그 HMD라고 그러죠. 구글 글래스를 쓰고 이 인테리어 같은 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뭐 클릭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가구 같은 것을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로. 또 색깔도 입힐 수가 있고 또 위치가 자기가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정원을 나름대로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무를 다 이러한 인공지능 툴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심고 싶은 나무를 다 심을 수 있고 그걸 배치를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인테리어든지 조경이라든지 심지어는 작곡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평범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관심과 어느 정도의 감수성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인테리어와 어느 정도의 조경, 어느 정도의 작곡 이러한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디바이스는 효율성을 위해서만 개발이 됐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이 디바이스들이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어떠한 시간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만인 대 만인의 창작과 그 창작품을 감상해주면서 동시에 또 그것을 다른 걸로 재창조하는 이러한 인간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냐면 경쟁과 격차의 사회로부터 가문과 공감,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구동이 됐으면 참 좋은데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그 메타버스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잘 적용을 시키면 폐기물 양산, 즉 폐기물 양산 경제 시스템인 선형 경제를 스마트화하고 지능화하는 거기로부터 탈출해서 오히려 모든 곳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해서 모든 것을 끊임없이 다시 쓸 수 있는 경제 체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순환 경제 체제라고 하는데, 그 순환 경제 체제는 결국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건 뭐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을 잘 적용시키면 정말 순환 경제를 스마트화하면서 정말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디지털 기술은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고 모니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생산돼서 나중에 폐기물이 되는 과정까지를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근데 폐기물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해서 디지털 기술의 추적 기술, 빅데이터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면 필요 없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사람과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형성이 될 수 있죠. 네. 자, 그런 기술은 지금 현재 기술 충분히 가능합니다. 빅데이터 그런 걸 AI를 관리해서 소비자를 찾아주는 기술 뭐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지털 기술과 그 인공지능을 잘 적용을 시켜서 이 순환적인 수요 공급망, Circular Demand Supply Chain 이것을 구축을 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고 디맨드를 잘 실시간으로 매칭시키는 그러한 어떤 그 플랫폼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배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죠. 지금의 배송 시스템은 지금 배달하는 시스템은 소비를 유혹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로 개개인의 소비 취향을 추적을 해서 광고를 띄워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사게 되게. 그래서 그걸 빨리 공급받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 현재의 물류 시스템, 로지스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바뀌으로? 모든 상품에는 사실은 끊임없이 가치가 재생성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적해서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런 영물류 시스템, 리버스 로지스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잘 되면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순환 체계가 아주 스마트화하고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효율화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기술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는 어디서 사용하고 있냐면 선형 소비 경제를 성장시켜 팽창시키는데 어떻게 써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폐기물이 양산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전염병으로 창궐하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하면은 스마트 내지는 디지털 서큘러 이코노미다. 즉 상품을 애초부터 만들 때 소재 단위서부터 상품의 가치가 끊임없이 순환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재를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도 어떻게 되느냐?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스마트 서큘러 이코노미라든지 디지털 서큘러 이코노미의 도식을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형성되는 방식이 바뀌어야죠. 지금까지는 마켓 프로핏, 시장의 수익성만을 위해서 자본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죠. 소시에탈 베네핏, 사회적 복리를 통하지 않고 기업은 수익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는 점차 뚜렷한 기업의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형성하는 목적과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목적은 소셜 베네핏이죠. 방식은 뭐냐? 소셜 파이낸스, 사회적 금융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금융, 소셜 파이낸스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걸 핀테크하고 융합을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아주 쉽게 이 소셜 파이낸스를 이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정 포스트 코로나를 재앙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의 왕관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미래로 그리고 싶다면 메타버스의 경제와 스마트 서큘러 이코노미를 연동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에 숨어있는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경제 활동을 우리가 좋은 정책, 좋은 제도, 좋은 교육을 통해서 잘 실현시키면 MZ세대들의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공동체의 어떤 그 의식을 갖게 되는, 심지어는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적 사물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것이 함양이 되면 우리는 강한 책임감을 갖겠죠. 우리의 경제 구조를 선형 경제 구조에서 스마트 순환 경제로 혁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책임감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책임감이 생기는 게 중요하죠. 그 책임감이 생겨야 사실상 스마트 이코노미, 서큘러 이코노미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도 어떤 인터넷에 이런 문구를 봤는데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완전히 디퍼런트 렌즈로 다른 렌즈로 전체의 세계를 보는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지금 ESG, 에코, 소셜 밸류, 거버넌스 이런 걸 지표화해서 뭐 경제 활동을 나름대로 컨트롤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각각 독립된 지표로 가면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ESG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러한 어떤 미래가 오지 않으면 사실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심층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심층적인 변화는 소위 메타버스 이코노미와 스마트 서큘러 이코노미를 융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이제 바뀐다. 지금까지는 인간은 소모하는 존재였습니다. 컨슈머.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리크리에이터가 돼야 된다. 상품은 이제 개인이 소유해서 보관하면서 소모시키면서 폐기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품은 이제 공유돼서 가치를 창출하는 일종의 매개물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디자인은 상품의 외형을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끊임없이 리크리에이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심는 작업이다라는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이제는 뭐냐? 지금까지는 소비를 유혹하고 증폭시키는 일종의 디지털 투망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상품의 가치를 고객들이 끊임없이 재창출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아틀리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업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업은 고객의 리크리에이션 행위를 격려하고 촉진시키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매개체를 제조하는 그런 활동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혁신을 할 거냐? 로봇이 해줄까요? AI가 해줄까요? 아니면 포스트 휴먼이 해줄까요? 아니면 하느님이 해줄까요? 인간이 해야죠. 왜냐? 인간만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독일의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의 신경생리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였던, 그러나 나치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결국은 그 역사적 현실에서 발견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인간은 결단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조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누가 이 코로나가 횡행하는 이러한 현실에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어떤 결단을 할지는 우리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그냥 멋있는 얘기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러한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의 기업을 몇 사람 얘기한다면 바로 당근마켓이죠. 당근마켓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지역 공동체라는 것이 다 파괴됐었습니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역적용시켜 가지고 그 망가진 지역 공동체를 다시 소생시키는 방식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응용을 했고요. 또 동시에 그렇게 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고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즉 중고품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가 숨어있는 상품이에요. 가치가 숨어있는. 그거를 발굴해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단순히 중고품이 아니라 가치가 숨어있는 것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큘러 이코노미로, 스마트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하는 뭐 완성된 형태지만 첫 발을 디딘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그 한국의 젊은이가 만든 스타트업인데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을 해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폐기물을 분류하는 게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걸 전부 인공지능이 감지해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줘요. 여기 이 슈퍼빈이라고 회사인데요. 거기가 보이는 것 같이 The waste is your money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해서 오는 11월에 화성에 참 이 젊은이가 제가 참 정말 어떤 면에 존경하는데요. 이런 정도로 기업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소위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4,000평짜리 공장을 짓는데 이 공장 컨셉이 완전히 또 다릅니다. 굉장한 문화시설이에요. 우리에게 왜 경제가 서큘러 경제가 돼야 되는지를 문화적으로 호소하는 일종의 갤러리입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첫 발을 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소셜 파이낸스, 이건 이미 네덜란드 같은 데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네덜란드 트레어더스 뱅크라는 것은 정말 소셜 베네핏을 산출하는 기업을 위한 펀드들을 만들고 있죠. 그 놀라운 것은 여기 뭐다 그러죠? More green, less greed. 뭐 It's about more than money.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해가 안 나고 상당 수준으로
지금 수익을 내면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아까 이 소셜 파이낸스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핀테크하고 이것이 융합이 돼야 된다, 융화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유럽의 젊은이들이 이미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 바로 이 소셜 파이낸스와 핀테크를 융합시키는 소셜 핀테크 허브를 만들었죠. 자, 이런 것이 참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아주 한국의 독특한 상황이니까 이건 빼기로 하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지만 경제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제 예측 기관에서 한 얘기에 따르면 2040년 서큘러 이코노미 규모가 4,500조 달러가 형성이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서큘러 이코노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4,500조 정도의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이고, 또 이어서 하는 예고가 지금 S&P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기존의 선형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은 40%가 향후 10년 안에 망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정말 역사적인 이유, 또 절박한 인간적인 이유, 또 절박한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교육의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되죠. 지금까지의 교육은 사실은 선형 소비 경제에 최적화된 인재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대학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대학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영국의 노스햄튼 대학은 완전히 대학 교육 체제를 바꿨습니다. 뭘로? 바로 소셜 밸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커리큘럼, 그런 교육 방법, 심지어는 건물 구조까지 다 바꿨죠. 그래서 저는 21세기 명문 대학은 이런 대학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좀 인용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가 현대인들을 아주 치명적으로 질타했습니다. 뭐라고 질타했냐면 A man who knows the price of everything and the value of nothing. 현대인들은 어떤 존재냐? 모든 것의 가격을 알지만 어떤 것의 가치도 모르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저 같은 기성세대들은 이 말에 좀 타격을 받고 스스로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미래를 혁신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를 혁신할 수가 없죠.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의 눈이 혁신될 때 혁신적인 미래는 다가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같은 미래 세대에 의해서 혁신적인 미래가 오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것으로 오늘 리스타트 21 미래의 사회와 인간 첫 번째 세미나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오너프라인에 계신 우리 참여자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큰 꿈 같이 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엔 그 꿈을 꾸었다면 이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현을 우리 함께 참여해서 또한 해나가고, 그것을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 혁신적 미래가 다가올 수 있도록 해나가야겠습니다. 여전히 거친 코로나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꿈을 통해서 그 시간 잘 견뎌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이 서베이 질문을 꼭 하셔야 소정의 선물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해주시고요. 일단 이것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포스코 청암재단과 독일 라우만 재단,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이종관 교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참여자 여러분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미나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